카이스트의 입학사령관을 맡고 있고요. 김혜경 입학사령관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이 자리는 지금 진짜 여학생들만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카이스트 여성교수협의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학처에서 후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2022 카이스트 여학생 특강입니다. 이 자리는.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날씨 많이 더웠죠? 네, 여기 되게 큰 캠퍼스까지 찾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드셨죠? 네. 근데 오는 길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좋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오는데 오는 길이 너무 예뻤던 것 같습니다. 특강 저희 순서를 잠시 안내드릴게요. 잠시 2시부터는 특강 주제가 우주 비행사가 꿈이었던 아이의 진로 탐험 왜 과학자인가라는 주제로 방금 잠시 나와주셨던 정하운 교수님께서 특강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정하운 교수님은 카이스트 물리학과 석좌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베스트셀러이죠. 구글 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의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강은 잠시 휴식 시간 가질 거고요. 두 번째 특강 주제는 다시 태어나도 카이스트를 선택할 이유라는 주제로 유서경 교수님께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유서경 교수님은 저희 전산학부 학부장님을 맡고 계시고요. 2019년도에는 우수 강의 대상을 받으셨어요. 굉장히 강의를 잘하시는 교수님으로 연락이 나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제가 준비했습니다. 2023학년도 저희 카이스트 학사과정 입학 전형에 대해서도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잘 지켜주시면 네, 전형 안내에 대해서도 아마 남아있지 않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교수님 지금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경학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쵸. 리액션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있잖아요. 이게 에어 캐논이라고 부르는 건 거고, 이렇게 당겨서 쏘면 이제 바람이 나가잖아요. 자, 여기서 질문. 이게 당겨서 나가잖아요? 이게 실제 공기가 가는 걸까요? 아니면 음파만 가는 걸까요? 파동이 가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공기 입자가 날아가는 걸까요? 저게 그 질문이거든요. 이게 파동일까 입자일까 뭐 양자역학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건 거고, 이걸 당겼을 때 뭔가 날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게 파동이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 진짜로 공기 입자가 나가는 거냐라고 하는 거가 질문인 건 거예요. 한번 다수결로 정해볼까요? 자, 파동이다. 음파가 가는 거다. 네. 그 다음에 아니다. 입자가 가는 거다. 손 들어볼까요? 파동이 월등하게 많네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더 사이즈가 크게 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제 앨런 쇼라고 하는 건데, 앨런 쇼에서 실제로 저걸 만들어서 실제로 실험을 하는 건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나가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사이즈 크게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이제 포그 머신이라고 해서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스 같은 걸로 저기다가 실제로 입자를 집어넣는 건 거죠. 세운 다음에 당겨서 만약에 하는 거라면 이게 이 파동처럼 가게 되는 건 건지 아니면 진짜로 날아가는 건지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하는 건 겁니다. 사이즈 저만큼 크게 하면 저 뒤에까지 갈 텐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당겨서 쏘게 되는 걸 보면 이게 입자인지 파동인지 알 수 있게 되겠죠. 생긴 건 똑같이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게 실제로 날아가는 건 겁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가는 건 거죠. 링 모양으로 생기는 이유는 이 앞에서 이제 와류가 생겨서 볼텍스 모양으로 링이 생겨서 그게 가는 건데요. 이게 입자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당겼다 놓잖아요. 그럼 빵 하고 소리가 나죠. 저 뒤에서 빵 하고 소리가 들린 다음에 얘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음파는 이미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저 뒤에 들리는 거고요. 그 뒤에 얘가 실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음파가 가는 게 아닌 건 거고 실제로 공기가 간다는 걸 보여주는 건 거죠. 이 사람들은 방송이니까
대형 정말 말도 안 되는 커다란 걸 만들어서 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저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닌 거니까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뒤에다 이제 이렇게 비닐 달고요. 고무줄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가 완전히 열리면 안 되고요. 이게 조금 이렇게 막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나오는 공기가 이렇게 회전이 돼서 링 모양을 만들어서 그래야 그게 앞으로 훨씬 더 잘 나가거든요. 앞에가 뚫려 있으면 이게 흩어져서 나가기 때문에 멀리 전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약간 막아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동이 아니라 입자라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셨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2시가 됐으니까 이제 실제로 강의를 시작해야 되겠죠. 원래 이렇게 딱딱하게 시작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건 거고요. 저게 제목입니다. 우주비행사가 꾸민 아이의 진로 탐험. 왜 과학자인가? 물론 궁서체입니다. 저건. 궁서체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건 거고요. 그리고 저는 소개받은 대로 카이스트 물리학과의 정하홍이고요. 저는 복잡계 및 통계물 연구실을 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딱딱한 소개 말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한테 좀 더 친근하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진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한가운데 있는 게 저입니다. 합성 아니고요. 실제 상황인 건 거고요. 자, 누구죠? 그쵸, 에이핑크죠. 이게 제가 원하는 반응이 이겁니다. 제가 어른들한테 이걸 보여주면 와를 하는데 누군지를 몰라. 재미가 없잖아. 여러분 아시죠? 에이핑크 딱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 혹시라도 걸그룹에 관심이 없으시면 맨 왼쪽에 있는 친구가 제일 유명하죠. 정은지라고 아시잖아요. 응답하라 1997라고 최근에 술꾼 도시 여자들 드라마도 찍었던. 근데 뭐 제가 에이핑크하고 사진 찍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닌 건 거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부산에 백스코라는 곳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백스코 되게 큰 곳이거든요. 제가 한 2,000명 정도 놓고 강의를 했는데 제가 강의를 하고 제 다음에 얘네들이 축하 공연을 했습니다. 뭐 제 강의를 축하하는 거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 정도 백스코 정도 2,000명 정도 사이즈가 되면 여러분 그곳에 가보시면 출연자 대기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하홍 대기실 있고요. 옆에 에이핑크 대기실 있고요. 그 옆에 사회를 봤던 개그맨 대기실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에이핑크 대기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막 사진 찍고 막 사인 받고 난리가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는 에이핑크한테 사인을 받은 게 아니라 제 책에다 사인해서 에이핑크한테 줬습니다. 저는 걸그룹한테 사인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인을 해주는 사람인 거죠. 제가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쯤에서 박수를 한번 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제일 건방져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과학자잖아요. 연예인을 딱 봤더니 좀 이상한 점이 있는 건 거예요. 에이핑크의 member가 6명이 있잖아요. 근데 왜 맨 왼쪽 친구가 제일 유명할까? 다 동등하지가 않더라고요. 같은 걸그룹 멤버인데 왜 제일 왼쪽에 있는 만 유명하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연예인이 다 똑같은 연예인이 아니더라고요. 연예인을 연예인답게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는 과학자니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뭐가 차이가 나는 걸까 봤더니 중요한 건 결국 얘더라고요. 얘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얘 누구죠? 저 나영석 PD. 결국 얘가 결정합니다. 저희 과학자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만났습니다. 보시면 제가 더 건방져 보이잖아요. 자, 원인을 해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PD가 지배하던 시대도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초등학생들이 가장 되고 싶어 하는 게 뭐죠? 유튜버죠.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게 실버 버튼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혹시라도 모르실까 봐 실버 버튼이 뭐냐면 구독자 수가 한 10만 명쯤 되면 이제 수입이 이걸 내가 본격적으로 해볼까 하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저걸 보내주는 거거든요. 저것도 남의 거 들고 찍은 거 아닐까? 보시면 것처럼 실제 미국에서 소포로 배송이 되고요. 그 안에 보시면 편지와 카드 저런 게 들어져 있습니다. 실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강의를 하러 온 게 아니고요. 공연을 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앉으셔서 공연을 즐기시면 되고요. 공부는 2교시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우주비행사가 꿈이었는데 저랬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과학자인가라고, 왜 우주비행사가 안 되고 이렇게 돼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냐면 아시다시피 여러분 항상 고민이잖아요. 뭐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진로 생각해도 답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진학, 진로, 직업을 뭘 해야 되느냐? 언제나 그렇지만 우린 과학자니까 과학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다행히 최근에 Science of Success라고 해서 성공의 과학이라고 하는 성공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자는 학문이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Science of Success에 따르면 되게 재미난 결과가 있습니다. 뭐냐? 이겁니다.
학력과 연봉, 도대체 학력이 높으면 연봉이 높은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미국의 조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좋은 대학의 졸업생들을 봤더니 10년 후에 연봉의 중앙값, 평균값이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되죠. 한 7만 불쯤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위 10%는 20만 불이에요. 꽤 높아요. 그런데 아이비리그가 아닌 다른 대학, 보통 대학을 다닌 사람은 3만 4천 불에 7만 불이니까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야, 역시 학력은 무시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역시 아이비리그를 가야 되구나 라고 했는데 무슨 조사를 했냐 봤더니 아이비리그를 합격을 했는데 얘가 다른 이유 때문에 아이비리그를 안 가고 그냥 보통 학교를 간 건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합격했는데 딴 데를 갔단 말이죠. 걔를 조사해봤더니 걔도 평균 7만 불인 건 거예요. 아이비리그를 가느냐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을 해서 안 가도 상관이 없다는 건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아이비리그 합격까지 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뭐 그거야 당연히 학력이 놓았으니까. 그런데 그냥 자기가 딴 데 간 거니까 뭐 여기까지 인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응모 당시 SAT와 성적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아이비리그에 불합격 학생들 시험을 쳤는데 떨어진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봤더니 걔네들도 7만 불이라는 건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미래 연봉은 해당 학생이 응모했으나 떨어질 수 있는 가장 어디까지 시험을 쳐봤느냐가 그걸 결정한다는 거지. 내가 최대로 어디까지 질러봤느냐가 결국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합격을 했던 안 했던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비리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아이비리그에 시험을 쳐봤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버드에 원서를 내야 되겠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게 아닌 건 거죠. 그런 뜻이 아닌 건 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억지로 하버드에 원서 낸다고 연봉이 7만 불이 되는 건 아닌 건 거고 당연히 열심히 그 정도의 의욕과 열정이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건 거고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아이비리그가 좋은 학교가 된 이유는 학교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좋은 학교는요. 좋은 학교가 좋은 학생을 만드는 게 아니고 거꾸로 여러분 같은 좋은 학생들이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결국 그 학교가 학생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학생이 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표를 높게 가지셔도 되고요. 말씀드렸죠. 목표를 어디까지 하느냐가 여러분의 성취도와 관련이 있고 미래의 연봉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런 걸 떠나서 뭐 혹시 아이비리그 뭐 유학 갈 거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내에서 좋은 대학 골라야 되겠죠. 그럼 뭐 굳이 어느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보시면 뭐 이공계 대학의 국내 1위가 어느 학교인지는 차마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뭘 강조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저 남사스러워서 그런 거 잘 못하고요. 그냥 간접적으로 보시라고 하는 입학처에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는 건 거고요. 그거 빼고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어떤 학교를 갖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옛날에 이런 걸 좋아했습니다. 별을 보는 걸 좋아했거든요. 보시면 이제 저기 소위 말하는 주밍인 안드로메다 갤럭시라고 해서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거기를 이제 쫙 보여주는 거거든요. 허블 텔레스코프라고 하는 망원경으로 보면 저렇게 보입니다. 쫙 보면 안드로메다 참 멋있게 생겼잖아요. 맨날 나오는 우리가 아는 나선형 은하인 건 거고 우리랑 비슷하게도 생겼고 했기 때문에 밤하늘을 보면 뭔가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그냥 저거 보고 싫어할 사람은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저기 뭔가 이렇게 뭉쳐있는 게 있단 말이죠. 야, 저게 뭘까? 라고 보면 물론 몇 가지 속선이 있습니다. 저기 한가운데 있는 안드로메다 한가운데 있는 게 뭔가 자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저기 나온 것들을 확대해서 한번 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낸 개념들이 다 저기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은 다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저게 있는데 저건 이제 어디까지나 농담인 건 거고요. 그러니까 저 별을 보고 있으면 뭔가 궁금하지 않아요? 저게 뭐가 있을지? 그냥 당연하지 않아요? 이 사람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퀴즈에 나와가지고 궁금을 강요를 했던 그 유재석과 이제 그 조세호를 당황하게 만들고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저기 뭐가 있는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금하다는 건 거죠. 그래서 뭐가 있느냐? 가장 처음 떠오르는 게 외계인 있지 않을까? 우리 같은 뭔가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세티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 거죠. 외계인을 찾는 프로젝트죠. 세티라고 하는 것, 이분은 이제 그 과학자판 갈대 대표 이병현 대표님인데 제가 카우스 재단의 강연에서 일부러 따왔는데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세티의 대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따온 건데요. 세티가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프로젝트인 건 거죠. 이게 어떻게 하는 건 거냐면 자, 이 1959년 논문부터 출발한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해 봤더니 가서 생명체가 있는지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더라는 거죠.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가까운 곳에 가깝다는 게 진짜로 갈 수 있는 거리를 넘어선 거고 그다음에 지구와 유사한 행성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도 만약에 과학 문명이 발달했으면 뭔가 이상한 전파, 거기도 핸드폰이 있을 거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라디오도 있을 거고 텔레비전도 있을 테니 뭔가 인공적인 전파가 있으면 그게 뭔가 외계인의 힌트가 아닐까. 직접 가서 보는 건 불가능하지만 전파는 쏘면 쭉 계속 날라오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도 이렇게 여기서 뭐 라디오판이 뭐 그 라디오를 보내면 이게 우주로 가거든요. 약하긴 하지만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 약한 신호를 만약에 우리가 픽업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건 거죠. 그래서 1960년도에 이 프랭크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전파 망원경이라는 걸 동원을 해가지고 쫙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뭔가 특별한 신호가, 그러니까 그냥 뭐 태양에서 나오는 이거 가시광선이나 이렇게 뻔한 거 말고 인공적인 신호가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프로젝트 오즈마라고 하는 건데 타우세티하고 저기 에드리안이라고 하는 저 별을 쫙 쳐다봤더니 어머나 신호가 신기한 게 잡힌 건 거예요. 대박. 1년 만에 잡힌 건 거죠. 그래서 이야 드디어 찾았다. 라고 해가지고 인공적인 신호가 나왔다. 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막 알고 봤더니 옆에 공근기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전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쉽진 않구나. 그때도 계속 했었는데 계속 잘 못 찾는 건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주를 막 뒤졌는데 왜 그런지 봤더니 이게 돈입니다. 이게 전파 망원경이 이거 쓸데없이 외계인 찾는다고 쓰려고 했더니 시간을 안 주는 건 거예요. 이게 그 천체도 연구해야 되고 우주의 신비도 생각해야 되는 건 거니까 전체 시간 중에 0.5%밖에 시간을 못 쓰게 한 건 거예요. 계속 한 군데 보고 정말 좋은 신호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하는 건 거죠. 결국 이제 연구비가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유리 밀러라고 하는 러시아 이스라엘의 사업가이자 물리학자인 이 사람이 재벌이거든요. 이 사람이 갑자기 그런 일이 있어? 나 물리학자잖아요. 나 외계인에 관심 많은데 자 돈이 부족해? 그러면 내가 해결할게. 1억 달러, 1200억. 자, 마음대로 쓰세요. 외계인을 찾아봅시다. 쿨하게 1억 달러를 쾌척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브레이크스루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새로운 돈을 마음껏 줄 테니 외계 전파를 찾아봅시다. 그럼 이제 0.5%가 아니고 좀 더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2016년쯤에 가장 가까운 별, 한 4광년쯤 떨어져 있는 센타우루스 아리 알파별의 프록시마 B라고 하는 저 행성이에요. 저게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지구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한, 태양도 거의 비슷하고 태양계랑 되게 비슷한, 물론 저기 센타우루스 아리에는 태양이 3개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태양이 3번 뜰 텐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등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록시마라고 하는 게 우리랑 지구 사이즈가 비슷하니까 저기서 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비슷한 신호가 나온 건 거예요. 역시 돈을 쏟아 부으니까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 아저씨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BLC1이라고 해서 Breakthrough Listen Candidate 1 들어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이라고 해서 제대로 보자 라고 하기 시작한 건 거죠. 근데 이걸 하려고 봤더니 그래도 이게 신호가 약하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른 신호인지 모르겠어서 궁금하니까 돈이 많잖아. 또 1억을 냅니다. 직접 가보자. 이게 소위 말하는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직접 거기다가 우주선을 보내자. 근데 우주선을 저희는 4광년이라고 했잖아요. 4광년이면 빛이 4년을 가야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멀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뭐 지금 앨런 머스크가 만든 여러분들의 스페이스X 같은 우주선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우리가 굳이 사람이 갈 필요가 없거든요. 카메라만 보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요만한 카메라 있잖아요. 그걸 보내자는 겁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이것만 보내면 돼요. 여기 배터리 달고요. 뭘 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큰 돛이라고 하는 거죠. 그 반사가 잘 되는 아주 얇고 아주 가벼운 돛을 커다란 걸 다는 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우주에 띄우고요. 우주에는 별로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저게 얇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찢어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상에서 레이저를 막 때려 걔한테 계속 쏴가지고 레이저로 계속 미는 건 거예요. 빛이 반사되면서 계속 밀려나가거든요. 계속 저렇게 레이저를 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 건 거고요. 여기 카메라가 달려 있고 계속 미는 건 거죠. 그럼 얘가 점점점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태양계를 벗어날 때쯤 되면 빛의 속도가 한 20%쯤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저기 우주에는요 저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레이저를 쏘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속도 2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내서입니다. 그래서 걔가 저기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사진을 보내면 우리가 거기 누가 사는지 알 거 아니에요? 구글 어스처럼 보면 된다는 거죠. 이게 또 1억 달러, 1200억을 때려 넣은 건 거죠. 자, 산수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저기까지 4광년이
걸린다고 했었죠. 이거 뭐 만들고 뭐 개발하는데 10년쯤 걸릴 거예요. 바로 그냥 뚝딱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보내는데 광속의 20%니까 광속은 아니니까 4년이 아니고 대충 한 5배쯤 걸리겠죠. 한 20년에서 그리고 이제 저게 바로 처음부터 20%가 아니고 태양계 벗어날 때쯤 20%니까 조금 태양계까지 가는데 태양계 바운더리까지 경계까지 가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대충 20에서 25년쯤 걸려요. 도착한 다음에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은 거꾸로 보내면 이건 전파로 보내는 거거든요. 오는 데는 그 전파만 오면 되죠. 제가 사진기를 갖고 올 필요 없잖아요. 그냥 정보만 그냥 전파로 보면 되기 때문에 4년이에요. 그럼 다 더해보면 땡땡땡 더하면 대충 40년이면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2060년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2060년에 살아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살아있을 거잖아요. 이거 잘 기억하고 있다가 2060년에는 드디어 프록시마의 사진이 찍힐 거예요. 거기도 누군가 이렇게 V를 하고 있을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찍혀온다면 대박인 건 거죠. 여러분들이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하나 있는 거. 올해는 아니죠. 여러분이 설마 죽진 않겠죠. 그러니까 저때 2060년에 그 지금 구글 칼렌더나 네이버 칼렌더에 마크를 해주세요. 이때 사진이 온대더라 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역사적인 이벤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합니다. 가봤더니 사람이 안 찍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라 뭔가 세계적. 왜냐하면 얘네는 너무 우리보다 그 진화를 해가지고 그 핵무기 때문에 다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세티라고 안 부르고요. 그러니까 바이오 시그니처가 아니라 이미 만약에 문명을 발달했다가 핵무기나 또 기상이변 망하는 시나리오 많이 있잖아요. 폭망했으면 어쩌지? 그래서 요즘은 세티라고 안 부르고요. 세티, 그러니까 Search for Extraterrestrial Technology를 찾자. 그러니까 기술의 흔적을 찾자는 거예요. 가서 찍어봤더니 뭔가 인공 구조물이 있거나 뭐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처럼 생긴 게 있거나 또는 자동차 찌꺼기가 있거나 근데 사람은 다 죽었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 ET는 다 죽었을 수 있지만 테크놀로지 찌꺼기는 있을 수 있으니까 저걸 해보자 라고 하는 것도 이 동네에서 하는 일인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게 아까 처음 시작했던 세티가 시작됐던 논문에 나온 건데요. 잘 읽어보시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외계인을 발견할 확률은 예측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되게 작잖아요. 하지만 아예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나 빵입니다. 시작을 안 하면 뭐 찾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아무리 작더라도 시작을 해야 가능성이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는 건 거죠.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래서 저도 당연히 별을 보고 외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했습니다. 이게 세티 애톰이라고 해서 요즘도 아마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요. 옛날에 노는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전파를 분석해보자라고 해서 스크린 세이버라고 아시죠? 컴퓨터 쓰다가 이제 컴퓨터 안 쓰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그게 아깝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걸 다운로드 받으면 스크린 세이버 이거 돌아가는 거 대신에 세티에서 다운로드 받은 저 전파를 분석해가지고 이게 진짜 이상한 시그널인지 아니면 보통 시그널인지 분석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는 걸 해서 제가 옛날에 대학원생 때 하고 이제 박사과정 그때 일때 컴퓨터에 저걸 깔아놓으면 그 제가 안 쓰는 동안 스크린 세이버에 이상한 물방울 돌아다니는 게 아닌 거고 저거 계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약간 후회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트코인을 캤으면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뭐 지난 일이니까 어쩔 수는 없고요. 근데 왜 우리는 별을 이렇게 계속 보는 걸까요? 생각해 보시면요. 화성도 있고 화성도 가려고 하잖아요. 지구도 있고 뭐 저렇게 있는데요. 별이 아니죠. 행성이 무거워지면 저기 물로 뒤덮여 있고요. 사실 프록시마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화성에 가서도 생명체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유로파라고 하는 목성의 위성이 있거든요. 저기에 물이 있어요. 이건 상상도인데 되게 온도가 낮기 때문에 아마도 유로파의 껍데기는 얼음으로 덮여 있고 아래 물이 있을 거라고 아시잖아요. 얼음 밑에는 물은 더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기 때문에 아래는 물이고 위에 되게 두꺼운 얼음, 온도가 되게 낮기 때문에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거죠. 그런데 서울대학교에 제가 좋아하는 그 윤성철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저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유로파에 있는 이런 아마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하면 쟤네들은 과학 점수가 빵점일 거라는 건 거예요. 왜? 별이 안 보일 테니까. 위에가 너무 두꺼운 얼음이 있어서 별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별 볼 일이 없어가지고 이게 생각해보시면 과학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던 게 결국은 별이거든요. 사람들이 갈릴레이도 그렇고 뉴턴도 그렇고 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사고가 떨어지고 그런 거 모든 거의 호기심의 시작이 별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별을 안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빅뱅이라든지 모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이런 별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기 이 동네 애들은 별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할 거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별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니까, 궁금하니까,
별을 봐야 궁금한데 별이 없으면 저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윤석철 교수의 표현을 빌면 만약에 저 밑에 바다 밑에서 이제 뭐 생명체가 태어나서 과학을 한다고 칩시다. 저 안에서 전기 실험을 하면 다 감전돼서 죽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기를 발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핸드폰이라는 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는 잘하는 애들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궁금증인 거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나는 우주비행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꿈의 시작인 겁니다. 아주 단순한 결론 아닙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결론이에요. 나는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나사에 가자. 이건 거죠.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나사를 가야 되기 위해서 우주인에게 대한 조건을 알아봤더니 우주비행사가 되려면 일반인 우주비행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미국의 우주왕복선의 경우 대담한 용기 있는 사람, 용기는 갖출 수 있어요. 냉정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 뭐 그 정도 할 수 있죠. 튼튼한 체력, 강인한 정신력을 소유한 사람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 비우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 얻을 수 있습니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닌 거니까 쭉 그 다음에 공학, 생명과학, 물리, 수학 관련 학과를 나와야 한다. 이과 와야 된답니다. 그건 오케이. 또한 우주선을 조종하기 때문에 1000시간의 제트기 비행기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신장이 160.5 이상 193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불행히도 제가 저 꿈을 가졌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좀 사생활이지만 저게 저거든요. 키가 너무 작은 거야.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건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 조건이 안 되니까 우주 비행사가 될 수 없는 건 거죠. 근데 참고로 참 귀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가 젠데요. 이게 신체 조건을 통과 못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좌절. 우주 비행사를 돼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그래도 우주에 가고 싶다는 거죠. 저는 우주가 좋으니까. 봤더니 이런 게 뜻이 있는 곳에 언제나 길이 있죠. 우주 비행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주선을 조종하는 비행 우주 비행사와 과학 실험을 맡아서는 임무 전문가라고 하는 미션 스페셜리스트. 이름도 멋있잖아요. 미션 스페셜리스트가 있다는 거죠. 미션 스페셜리스트의 조건을 봤더니 신장이 10cm가 작아도 됩니다. 아싸,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저걸 하면 됩니다. 다만 공학, 생물과학, 수학, 물학, 물리, 수학에 관한 학사학위가 있어주면 3년 정도의 관련 분야 종사 경험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키는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과학을 해야 되느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할 것입니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나는 우주비행사가 되기 위해서 공학을 하겠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공학. 네, 그만큼 있고요. 아직 미소영 교수님 안 오셨죠? 다음. 생명과학을 하겠다. 네, 그만큼. 물리학을 하겠다. 오, 역시. 뭔가 리액션 할 줄 알아요? 네, 수학. 네, 수학. 제가 수학과 교수님한테 한 명, 두 명 있었다고 얘기 드릴게요. 보면 아시겠지만, 물리라는 건 거죠.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저희 미리 짰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물리를 많이 손을 들잖아요. 어쩔 수가 없다는 건 거지. 그래서 물리를 하는 건 거죠. 왜 물리냐? 당연히 물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물리를 사전을 찾으면 세상 만물의 이치라고 나오는데요. 뭐 저런 얘기는 재미없고요. 그런 게 아닌 건 거고. 여러분들 모르시죠? 저기 종이사전이라는 건데요. 옛날엔 저런 걸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사전을 이렇게 박물관에 가면 있을 거예요. 되게 얇은 종이로 이렇게 쫙 돼 있는데요. 각가지 정보가 다 적혀 있습니다. 저런 걸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저런 거 안 쓰고 이제 네이버를 인터넷에 쓰시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찾아보면 세상 만물의 이치라고 안 나오고 그냥 어렵다라고 나옵니다. 물리는 어려운 겁니다. 끝. 물리는 어렵다. 끝. 그리고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뭐 지루하고 까마득한 공식으로 채워진 창조주께서 만든 세계를 수식으로 풀어 쓰는 과정인지 뭔지. 그리고 꼭 따라 나오는 게 이제 괴짜 또는 천재들이 하는 이상한 학문이라는 거죠. 저를 물리학자라고 믿으시면 저는 괴짜 아니면 천재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따 끝나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 화면을 보여드리면 네이버 지식인에 물리가 어려워요 집어넣으면 저기 보시면 6,485건이 물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물리가 너무 어려워요. 물리가 너무 어려워요. 유유, 고1 물리가 그렇게 어려워요. 참, 사람들이 너무 물리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아니시죠? 여러분 다 물리 손 드셨으니까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네이버 지식인한테가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혹시 세상에 물리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까?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몇 개쯤 나올까요? 물리가 쉬워요. 검색 결과 없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놀랍게도 물리가 쉬워요 해도 6,340점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읽어보면 쉬워졌나요? 풀어주세요. 쉬워요. 이게 어렵다는 얘기지 쉽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네이버가 엉망인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려운 걸 물어도 어려운 게 나오고 쉬운 걸 물어도 어려운 게 나옵니다. 이래서 네이버를 보고 방학 숙제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네이버는 초딩한테 점령당한 지 오래입니다. 저기서 뭘 찾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물론 여러분들도 다 흔적을 남기셨겠지만 빨리 지우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의 설명을 보면 사람들은 그냥 물리는 어려운 거 하고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서부터 물리에 관심을 안 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도시 괴담이라고 하는 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물리는 어려운 거 하면서 이제 막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마 생각하시면 이럴 겁니다. 물리학자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막 뿔테안경이 두꺼운 이렇게 곱슬머리에 이상하게 생긴 그런 사람 상상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냥 지금 당장 끝나고 밖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혹시 물리학자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라고 이상하게 쳐다볼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질문을 바꿀게요. 혹시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혹시 과학자 중에 누구 아는 사람 이름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라고 하면 누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인슈타인, 뉴턴, 갈릴리 이 삼총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 다 물리학자입니다. 저희가 물리학자를 물어본 게 아니라 과학자 중에 누구 알아요? 했던 물리학자가 나온 거죠. 이 사람 옛날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최근에 유명한 과학자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라고 하면 제일 많이 나온 게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 이 사람도 물리학자입니다. 자, 여기 학생들이 있으니까 여성 과학자 중에 누구 알아요? 그럼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구죠? 귀리 부인. 이 사람도 물리학자입니다. 제가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과학자 누구 알아요 했는데 물리학자를 답한다는 건 거죠. 뭐 남의 나라만 나오니까 좀 자존심이 상하니 우리나라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한국의 유명한 과학자라고 하면 황우석 박사가 나오긴 하는데 저분은 다른 의미로 유명한 건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을 찾는 건 아닌 건 거잖아요. 진짜로 유명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건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휘소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못다 핀 천재 물리학자라고 하는 이제 정말 똑똑하신 분인 건 거고 어느 정도로 똑똑하신지를 단적으로 설명드리면 조금 과정에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 얼마 전에 신의 입자라고 하는 힉스 입자가 노벨상 받은 거 기억하십니까? 신의 입자 뭐 해가지고 영화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이분이 힉스 입자에 이름을 붙이신 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힉스 입자는 힉스가 연구한 거거든요. 근데 쪽팔리게 자기 이름 안 붙입니다. 이런 거는요. 내가 이거 했다고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철면피가 아닙니다. 자기는 그냥 이론을 내고요. 위에서 똑똑한 사람이 쫙 여러 가지를 보고 이게 맞으니까 이거 힉스 입자라고 하자.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힉스보다 한 단계 위에서 그걸 보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가지고 만약에 살아계셨으면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는 그런 정도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 사람, 최근 사람, 남자, 여자, 우리나라, 외국 할 거 없이 사람들이 아는 대부분의 과학자는 물리학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물리학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광고입니다. 광고. 광고는 원래 과장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하고 들어주세요. 조금 눈꼴 씌울 수 있는데요. 좀 손발이 오그라들어도 조금 참아주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 물리학은 다양한 학문 분야가 아니라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과학의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화모라는 것도 있고요. 뭐 생모라는 것도 있고요. 지모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랑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왜 그러냐? 물리학은 다른 학문의 이름이 생기기도 전에 F는 MA 하나 가지고 그냥 전부 다 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걱정하는 건 그렇게 오래됐으면 지금 할 거 없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 텐데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리학 문제는 많고요. 더 중요한 건 물리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는 건데요.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증거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노벨상입니다. 신기하게도요. 노벨상 수상자들의 뒷조사를 해보면 재미난 게 있는데요. 노벨상 수상자들의 뒷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물리학자가 모든 노벨상을 다 탔습니다. 무슨 얘기냐? 노벨 물리학상은 물리학자가 타고요. 여기 보시면 왓슨 앤 크릭,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밝힌 왓슨 앤 크릭에서 크릭은 물리학자인데 노벨 생리학상을 타고요. 여기 보시면 월터 콘이라는 물리학자는 노벨 화학상을 타고요. 맨스필드라는 물리학자는 노벨 의학상을 타고요. 틴 브레그리라는 물리학자는 노벨 경제학상을 탑니다. 제일 신기한 건 로드 블라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탑니다. 왜 물리학자가 노벨 평화상을 탔을까요? 저 로드 블라트의 뒷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사람은 원래 핵을 연구하던 사람입니다. 핵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핵이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반핵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핵 운동을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박사학위가 있거든.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지. 이러해서 나빠요. 그랬더니 나쁘구나라고 반핵 운동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반핵 운동가가 돼서 노벨 평화상을 탑니다. 저 뒤로도 핵을 연구하다가 반핵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혹시 노벨 평화상에 관심이 있으시면 물리학과로 오시면 되는 겁니다. 핵을 연구하다 반핵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노벨 평화상이 되는 거죠. 이렇듯 물리학자는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물리를 선택한 건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재수없죠. 그래서 제가 노벨상 메달 그리다가 여기 빈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린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보시면 저기 노벨상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뭐죠? 문학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문과와 이과의 넘사벽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아직 극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이과 통합해야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혹시 참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글 잘 쓰는 학생이 있으면 물리학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저거만큼 이제 그랜드 슬램 완벽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학 하시는 분들이 수학은 희한하게 노벨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수학은 필즈 메달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노벨상 대신에 필즈 메달이 있는데 그걸 물리학자가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필즈 메달 당연히 에드워드 위튼이라는 접근 이론의 저 아저씨가 필즈 메달도 탑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유석영 교수님 오셨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대 쪽은 이제 사실 저런 뭐 노벨상 순수 연구가 아니고 기초 연구 응용 연구이기 때문에 공대 쪽에서 우리는 노벨상 같은 거 신경 안 써요라고 하시는데 공대가 지금까지 저기 전산학부시니까 IT가 이 정도까지 오는데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던 인터넷을 살펴보셔도요. 인터넷이 이만큼 뜨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드 와이드 웹입니다. 떠거든요. HTTP라고 하는 이 HTTP 프로토콜을 가장 처음 쓴 게 물리학자입니다. 왜냐하면 입자 가속기 충돌 실험에서 엄청난 정보가 나오는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유하느냐. 쉽게 말씀드려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든 웹페이지가 물리학자가 만든 웹페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자가 공학도 접수를 했다라고 하면 류석영 교수님이 싫어하실 테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는 뭐든지 잘하기 때문에 제가 물리학과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럴 수도 있지 뭐죠. 똑똑한 사람들이야 뭘 못하겠어 하실까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우리 연구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실은 이런 연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복잡계 네트워크와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복잡계란 단어는 왜 제가 선택을 했냐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저씨가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이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면 20세기는 물리의 시대였는데 이제 끝나고 21세기는 생물학의 시대입니까? 요즘 생물학이 뜬다고 저런 질문을 이 사람한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21세기는 생물의 세계가 아니라 복잡성의 세계가 될 것이다. 정확한 쿼트는 I think the next 21st century will be the century of complexity라고 해서 복잡계가 21세기에 뜰 거라고 했기 때문에 잽싸게 복잡계를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복잡계가 뭔지는 중요하지는 않겠고요. 어떤 연구를 했느냐. 보시면 이런 것들입니다. 또 요즘 양자 유형이든 양자 컴퓨터는 저 작은데 중요합니다. 자, 우주 또 중요합니다. 근데 저기 너무 어려워요. 전 별로 머리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저 양자도 잘 모르겠고 우주를 좋아하는 하지만 너무 어렵고요. 저는 사람 사는 조기가 궁금한 겁니다.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뇌는 어떻게 작동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협력을 하며 AI는 어떻게 작동을 하고 저런 SNS가 어떻게 또는 도대체 그림 작품, 미술 작품이라는 게 어떻게 그려지는지 심지어 모든 것들이 인터넷이 연결된다고 하는데 저렇게 연결된 세상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연구를 한 겁니다. 이게 얘기하면 이상하죠? 물리학과에서 예술을 연구한다고? 그래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퀘스천이고 아주 심플한 퀘스천이고 되게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건데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율이라는 게 있느냐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황금 비율. 이건 이제 과학동화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가장 조화로운 비, 황금비라고 해가지고 몇 대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여기 밑에 읽어보시면 주로 황금비는 중학교 3학년 문자화식 단원에서 생활 속의 수학을 찾는 예시로 등장한다. 여기 보이는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 파르테논 신전 모두 잘못된 예시다라고 써 있습니다. 저게 진짜 황금비냐라고 하는 건 거죠. 맞습니다. 황금비가 뭐냐면 이제 유클리드가 원론이라는 책에서 처음 얘기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냐면 A 플러스 B 대 A, 요 가로 세로 비율이 얼마일 때 가장 예쁘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 플러스 B 대 A가 A 대 B로 저 나누기가 했을 때 저 비율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저 수학 산수 풀어보시면 띵띵띵 A 플러스 B 나누기 A는 A 나누기 2를 파이라고 쓰면요. 그 파이가 약분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파이는 파이 해서 이거 2차 방정식 풀면 파이는 1 더하기 루트 5 나누기 2에서 1.618 정도가 됩니다. 저걸 그냥 1대 전체를 1로 보면 0.618 대 0.382일 때가 가장 예쁘다라고 하는 게 황금률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0.618 때, 그러니까 가로가 0.618 때 세로가 0.382일 때가 가장 예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러냐라고 해서 사람들이 찾아봤더니 파르테논 신전도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모나리자를 봤더니 모나리자는 모든 게 다 황금 비율입니다. 여기 입의 사이즈와 코도 황금 비율이고요. 여기 얼굴 세로 길이와 가로 길이도 황금률이고요. 뭐 눈에서부터 코와 입 사이도 황금률이고요. 근데 잘 보시면 아시면 눈썹을 왜 안 그려왔는지를 모르겠는데 눈썹부터 하면 귀 틀어지고요. 왜 입술은 왜 코를 여기로 안 잡고 여기를 잡았을까요? 저게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거지 저게 맞는 걸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진짜 황금비라는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최후의 만찬에도 황금비가 있다라고 하고요. 모든 게 다 황금비입니다. 물론 이거는 황금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황금비로 만들었으니까 이건 황금비가 맞는 거거든요. 저것도 일부러 황금비에 맞게 만든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옛날부터 사람들이 좋아했느냐는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트럼프 아저씨 머리도 황금비랍니다. 세상은 황금비가 아닌 게 없습니다. 대단한 아저씨입니다. 머리를 황금비를 해가지고 맨날 아침에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이라는 거죠. 자, 이게 맞는 걸까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옛날의 과학적인 접근은 좀 나빴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 구스타프 페러라 하시는 분이 사각형을 10개를 보여주게 이 중에 제일 예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걸 제일 많이 골랐다. 그랬더니 봤더니 이게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저게 믿을만 합니까? 10개 보여주고 여러분들은 뭐가 좋은지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저렇게 해가지고 설문도 몇 명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사이즈 키워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냐면 좀 더 영어는 신경 쓰지 말고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하자는 거죠. 사람들이 만약에 황금률을 좋아했으면 그림을 그렸을 때 지평선, 수평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아마도 어디다 처음에 스케치를 쫙 그을 때 비율을 맞춰서 황금률인데다 긋지 않았을까? 만약에 사람들이 황금률을 좋아했다면 풍경화에 이 나눠지는 선이 대부분은 황금률에 걸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는 선을 찾는 방법을 좀 엄밀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 정보 이론을 통해 가지고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가장 잘 나누는 선은 지평선과 수평선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를 사람이 개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어디를 나누는 게 가장 정보가 많이 분할이 되느냐라고 하는 방법을 계산을 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리면 얘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한 번만 나눌 필요 없거든요. 한 번 나누고 남은 걸 또 나누고 또 나누고 하면 과연 전체의 황금률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눠지는 걸 딱 보면 그림을 딱딱딱 분열을 해가지고 구도가 사람들이 좋아했다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평을 잡고요. 나무를 어디 놓을까? 이게 만약에 황금률이 좋다면 거기에 나무가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잘렸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잘라봤다는 겁니다. 뭐 꼭 그림뿐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아이유님도 해보시면 다 잘라질 수가 있는 건 건데 어쨌든 다 우리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짝짝짝짝짝 잘라줍니다. 이걸 가지고 자르고 나면 되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인터넷 아트 갤러리에 가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걸 한 15,000 정도 되는 이제 풍경화를 다 모아서 저희가 다 잘라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건 가로로 잘리고 어떤 건 세로로 잘리고 이렇게 다 잘리거든요. 그리고 비율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몇 번 나오는지 봤더니 이렇게 주주주 잘라봤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가로가 제일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어디가 잘리는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걸 다 모아봤더니 이게 도대체 아까 0.618 대 0.38가 되느냐 봤더니 아니라는 거죠. 황금률이 여기 있거든요. 만약에 똑같으면 거기에만 다 많이 몰려 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황금률이라는 건 없다는 건 거죠. 시대별로 잠깐 잘 됐었던 때도 있습니다. 좋아했던 시대는 있었지만 항상 그걸 좋아했다는 건 아니라는 건 거죠. 심지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분홍색 구간이 황금률인 건데 사실은 2분의 1인 적도 있었고요. 3분의 1인 적도 있고 최근에는 점점 3분의 1로 가까이 갑니다. 이 3분의 1도 그 설명이 되는데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보시면 거기 이렇게 3등분 선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3분의 1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3분의 1로 가는 겁니다. 318이 아니라 0.3 대 0.7로 가는 건 거죠. 그러니까 황금률이라는 것은 약간은 강요된 그런 미신 같은 거라고 하는 거죠. 물론 황금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로드 로레인이라는 친구는 정말 황금률을 엄격하게 따랐던 사람이라서 딱 정확하게 황금률이 맞습니다. 얘는 알고 화냅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가시면 제 그림은 정확하게 황금률로 그려져 있는 퍼즐을 팝니다. 그러니까 얘 빼고는 물론 다른 애도 좋아하는 애도 있었지만 거의 이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황금률을 신경 쓰지는 않았다는 거죠. 왜? 예쁘다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른 미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황금률 아니라는 거죠. 구도는 시대에 따라 변했기 때문에 황금률이라는 건 없다라고 하는 미신 타파 연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학이 미신을 걷어낼 수가 있다는 건 거죠. 근데 이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돈 버는 연구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연구실에서는 돈 버는 연구도 합니다. 뭐냐? 특허 연구를 합니다. 특허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면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를 하잖아요. 저희가 특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요. 미국 특허를 분석했는데 미국 특허는 225년 동안 960만 건 정도 되는 특허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연구 주제는 하나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뭐냐?
특허라는 게 새로운 기술 개발하면 등록하는 거, 보호하려고 등록하니까 특허 문서를 잘 읽어보면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뭔지 감을 잡지 않을까. 왜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새로운 기술을 만들면 특허를 등록하는 이유가 보호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자는 겁니다. 도대체 새로운 기술 개발해서 돈 벌자. 예를 들면 이런 걸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게 애플 워치라는 건데요. 여러분 못 보셨겠지만 이게 애플 워치의 초기 버전입니다. 버전 0.0쯤 되는 중국 장인이 만든 애플 워치입니다. 정말 잘 만든지 알았습니까? 중국 장인은 못 만든 게 없습니다. 애플 워치.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요. 시계가요. 하루에 2번밖에 안 맞습니다. 11시 6분에만 맞거든요. 시계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를 갈아 넣어가지고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긴 걸 출시된 걸 보셨을 겁니다. 이게 1.0으로 된 거죠. 0.0, 1.1 이렇게 된 걸 보셨죠. 애플 워치도 특허 문서가 있습니다. 특허 문서를 쫙 읽어보시면 자꾸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디스플레이, 텔레커뮤니케이션, 호롤로지, 위스트라는 게 나옵니다. 호롤로지는 시계란 뜻이고요. 위스트는 웨어러블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애플 워치는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저 4가지를 합친 겁니다. 시계고 디스플레이가 있고 웨어러블인 그 다음에 통신 기능이 있는 걸 애플 워치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다. 단지 새로운 조합만이 있을 뿐이다. 누가 얘기했는지 봤더니 마크 트웨인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유명한 말은 이 사람이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마크 트웨인을 찍으면 거의 반은 맞습니다. 빌 게이츠도 좋아하는 말입니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어딨어? 있는 거 짬뽕이지. 세상에는 새로운 게 없답니다. 있는 거 짬뽕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그런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특허 문서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이게 숫자가 나옵니다. 엄밀하게는 테크놀로지 코드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특허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특허에 이렇게 숫자가 5개 나왔다는 얘기는 이 특허는 이 5개의 특허를 짬뽕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참조한 걸 쓰게 돼 있거든요. 참고문헌 달듯이. 안 쓰면 저희 그 표절이 몰래 불법 카피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왔다는 건 이거를 5개를 짬뽕해서 만든 특허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걸 하나도 참조 안 하고 여러분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다른 걸 참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숫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하나 있으면 아주 새로운 단독 특허 같은 개념이 되는 건 거고요. 숫자가 많이 나오면 짬뽕 특허라는 건 거죠. 자, 이건 짬뽕이고 이건 단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건 쉽습니다. 딱 봐가지고 숫자가 많이 나오면 이게 짬뽕이네. 하나가 나오면 이거 좋은 거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960만 건 되는 특허를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특허 중에 78%가 숫자가 2개 이상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체 중에 78%는 짬뽕 특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중에 20%만 진짜 단독이고 78%는 짬뽕이라는 거죠. 20% 5개 중에 1개 정도면 많은 거 아니야 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그게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주황색이 단독 특허고 보라색이 짬뽕 특허인데 1880년대까지는 같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880년대 이후로는 단독은 꺾였고요. 짬뽕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건 안 하고 짬뽕만 하고 있다는 건 거죠. 그래서 저희 논문을 보고 네이처 피직스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건 안 하고 혁신이 점점 느려지고 있다. 옛날에는 새로운 걸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점점 혁신이 느려지고 있다라는 걱정되는 기사를 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걸 해야죠. 그런데요. 누군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어려워서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의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80%의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성공 확률 80%의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짬뽕이 되려면 짬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20%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괜히 20% 하다가 망하면요. 아무도 책임 안 져줍니다. 저희는 그냥 80% 짬뽕이 되려면 짬뽕을 따라가야 되죠. 다만 짬뽕을 하는데 필요한 건 뭐다? 재료를 알아야 됩니다. 그 재료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허 분석을 하시면 최근의 산업 트렌드가 어떤 분야와 어떤 분야가 짬뽕 되는지 짬뽕 재료의 트렌드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융합 산업의 트렌드거든요. 어떤 산업과 어느 산업이 결합이 되는지를 보는 트렌드를 읽어내면 아하, 요즘 짬뽕은 이런 짬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또는 혹시라도 역발상을 원하신다면 보면 이 짬뽕하고 이 짬뽕은 아직 안 섞었네 라고 해서 새로운 걸 짬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 그래프를 보시면 짬뽕 재료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돈을 벌었느냐? 보시면 저희 학생들이 세계 각국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직업만 보여드리면 보시면 학교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아닌 분들은 보시면 여기 이제 카카오에 계시고 제가 구글 신이기 때문에 취업자를 위해서 구글에도 하나 취직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최근에 그 제약회사에 있다가 그 스타트업으로 옮겼습니다. 삼성전자 연구소에 있는데요. 제가 저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물리학자는 뭐든지 다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저희 연구에서 실제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저기 안용렬 박사라고 하는 저 친구는요, 미국에서 인디아나 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 교수라고, 물리학 박사인데 컴퓨터공학과 교수라고 있고요. 저기 보시는 김판준이라는 박사는요, 홍콩에서 생물학과 교수라고 있습니다. 물리학 박사인데 생물학과 교수라고 있고요. 저기 엄용하는 교수는 영국에서 수학과 교수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 친구는 최근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윤혜진이라고 하는 여학생, 저희 첫 번째 여학생 제자인데요. 제가 되게 자랑스러운 제자인데, 저기 미국의 이제 켈로그 스쿨이라고 경영학과에서 탑 경영학과라고 해서 저보다 연봉이 3배가 높은 어마어마한 곳에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내 숭실대학교의 스마트 소프트웨어 학과 교수도 있어서, 뭐 안 써있는 한양대학교, 경상대, 서울대학교 거기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저기는 물리학과 교수기 때문에 따로 안 쓴 건 거고요. 물리학과 교수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실제로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똑똑한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노벨상 수상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물리학과를 하면 뭐든지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과를 오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아직 의문이 있으시죠?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나? 오늘 저녁 뭐 먹지? 저거는 하시면 안 되는 건 거고요. 삶이란 무엇인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이제 뭐 하고 살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항상 마지막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한 줄 요약. 당연히 써머리를 해드려야 되죠. 자,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되나요? 이게 애정남 버전이라고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했었던 걸 패러디한 겁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물리학과 학과장이었기 때문에, 자, 어떤 학과를 해야 하나요? 한 줄씩 띡 뜨는 거 아시죠? 포스트잇 뜯듯이 하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래 물리를 잘한다. 무슨 과를 가야 될까요? 물리학과 가야죠. 당연히 잘하는데. 자, 잘하지는 못하지만 좋아한다. 물리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리학과를 가야죠. 좋아하면 가야죠. 자, 좋아는 하는데 수학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리학과를 가면 됩니다. 수학 안 쓰는 물리도 막, 제가 아까 보여드린 뭐 황금 비율이나 뭐 그 특허 계산하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는데 수학이 필요하겠습니까? 미분 적분 같은 거 안 나옵니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딱히 물리는 아닌데 과학이 좋다. 근데 무슨 과학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리학과 오면 되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물리를 하면 화학도 할 수 있고요. 생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좋다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좋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에 속합니다. 아마 뜨끔하실 텐데 이거 띄워보면 여러분들은 저기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뭐냐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닥치고 물리학과로 오면 되는 겁니다. 저기서 그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거든. 딴 데서 출발하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건 거고요. 여기가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물리학과 와야 되는 것 같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당연히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비합리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외 규정이 있죠. 당연히 엉터리는 아니라서요. 예외 규정. 물리학과를 안 와도 되는 사람 저기 있는데요. 뭐냐? 직계가족의 다른 학과 교수다. 아빠가 화학과 교수인데 물리학과 간다고 하면 좀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그 학과를 간다고 첫 번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빠 나 화학에 관심 있어요. 얘기한 다음에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오지 말라고 하면 그때 물리학과로 오시면 되는 겁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한 번은 그렇게 제스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카이스트 물리학과에 수석하시면 모든 분야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보다 물리학과가 답이다. 라는 게 정답입니다. 기승전 뭐라고요? 물리학과라는 거죠. 이게 제가 뭐 거짓말 했습니까? 저는 데이터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한 거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겠으면 마지막 펀치라인을 볼까요? 자, 아까 그 동영상에도 나왔죠? 카포전이 맞습니까? 포카전이 맞습니까? 카포전이 맞는 겁니다. 한일전이 맞습니까? 이란전이 맞습니까? 한일전이 맞죠. 아,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중요한 것이 앞에 나오는구나. 그래서요, 저희 학교 이름이요, 한국과학기술원이거든요. 한국기술과학원이 아니에요.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가 있을 때 뭐가 먼저다? 사이언스가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를 볼까요? 학교 홈페이지를 보시면 교육이라는 곳에 가보시면 대학이 있거든요. 보시면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기술대학, 공과대학, 인문대학, 경영대학 있거든요. 자연대가 제일 먼저 나오네요. 자연대학을 들어가 볼까요? 자연대학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물리학과가 제일 먼저 나오네요. 학교 홈페이지는 물리학과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쵸? 학교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앞에 놨다는 데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 말씀드렸잖아요. 아, 중요한 건 앞에 나오는구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건 거죠.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 홈페이지는 물리학과에서 사주를 무슨 뭐 로비를 해가지고 우리 앞에 넣어주세요. 그런 거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 저렇다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리 도시 괴담 중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부모님이 걱정하는 게 물리하면 뭐 먹고 살지라고 해가지고 물리학자의 잘못된 이런 편견을 갖고 계신 분이 많다는 건 거죠. 왜 이런 상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도시 괴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저렇게 생겼습니까? 아니거든요. 심지어 물리학과는요, 특히나 카이스트 물리학과는 이런 친구도 배출한 물리학과입니다. 카이스트 물리학과에는요, 2011년 미스 코리아 제 지도 학생인데요, 실제로 경기 진이었고 본선에서 미를 수상한 이름이 이세미나입니다. 이름도 참 독특하죠.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지금 뉴욕에서 그 발명 관련된 벤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물리학과 출신은 미스 코리아도 합니다. 뭐든지 한다는 거죠. 많은데요. 그리고 아까 보였었죠? 쿨하게 204천억을 던질 수 있는 이 사람도 물리학자입니다. 이 무슨 배고픈 그런 거 아니라는 건 거죠. 그리고 그럼 물리학 무엇을 할 수 있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아까 보여준 것처럼 다양한 걸 할 수 있고요. 뭐 재물포도 하셔도 됩니다. 뭔지는 차라리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떠오르는 물리학자의 새로운 직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이 되는데요. 신비한 작합선 알쓸신잡에 나오면 과학자가 꼭 나오거든요. 시즌 1에 정재승 있었고 시즌 3에 김상욱이라고 요즘 맥주 광고 찍었던 아시죠? 아, 여러분들은 못 보시겠구나. 밤에 나오니까. 잘 보시면 놀랍게도 정재승도 카이스트 물리학과 박사고요. 김상욱도 카이스트 물리학과 박사입니다. 이 두 사람 다 물리학, 특히나 카이스트 물리학과 출신입니다. 카이스트 물리학과 출신 오시면 알쓸신자 4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직업도 가질 수 있다는 건 거죠. 저희는 이런 사람들을 키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진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꿈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저기서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물리학자로 정착을 했고요. 하지만 저는 저 꿈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서 나사에 취직을 하든 아니면 몰래 들어가든 우주선을 탈출해가지고 도망가는 게 우주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이기 때문에 꿈을 놓진 않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모든 사람이 뭐 우주인을 꿈꾸라는 건 아닌 건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삼각형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가끔 제가 학생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건데요. 뭐냐면 어떤 걸 좋아하거나 잘하거나 열심히 하거나라는 겁니다. 저 세 가지가 한 군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좋아하잖아요? 그럼 잘합니다. 잘하면 열심히 합니다. 그럼 더 좋아해지고요. 이렇게 돌게 되는 건 거고요. 아니면 난 좋아하는 게 없다. 그러면 뭘 잘하면 됩니다. 잘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열심히 하게 되고 좋아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가장 많은 부분 여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잘 모를 때는 뭘 하나를 찍어서 잘 알아보시고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잘해지고요. 잘해지면 당연히 좋아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런 3박자를 맞추면 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또 하나 여기서 특별한 게 이거 전혀 물리학적으로는요. 저거 톱니바퀴가 말이 안 됩니다. 보시면요. 이게 돌아가면요. 이게 이쪽으로 돌고요. 그럼 쟤는 거꾸로 돕니다. 이거 그 파워포인트에 나온 그 템플레이트라고 하는 파워포인트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앞으로 여러분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물리학적으로 안 돌아가는 바퀴거든요. 이게 저 잘못된 그림인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돌게 생겼으니까 저게 안 되는 거군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그러니까 물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를 모르는 사람이 저런 걸 만들었으니까 저 따위로 톱니바퀴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저 고쳐야 됩니다. 이거 고치려면 어떻게 되면 쟤를 띄워야 됩니다. 그럼 이제 삼각형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삼각형은 그렇게 밸런스를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또 쓸데없이 물리 얘기를 했네요. 자,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라고요? 열심히 생각하셔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결국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고요. 왜 카이스트인가? 이거는 제가 1분 동안 보여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입학처에서 안 그러면 혼나기 때문에 입학처 시켜서 했기 때문에 카이스트 보시면 뭐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따 나올 거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카이스트 사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 멋있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가장 권력 서열이 높은 저분들도 계시죠? 실제로 저희 카이스트에 오시면 저분들이 건너다니는 그 건널목이 있기 때문에 저기선 양보를 하셔야 됩니다. 학교 이런 기숙사도 있고요. 멋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다니라고 지치시고 매일 똑같은 학교 가는 데 있어서 답답한 분이 있을 텐데요. 그때 필요하신 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새로운 환경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눈으로 쳐다보시면 같은 것도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요. 저분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돌아가는 나의 삶을 어제와 다른 시선으로
새롭게 보라는 겁니다. 똑같은 게 그냥 똑같다고만 느끼시면 계속 쳇바퀴 돌리게 두시는 거고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면 아침에 타던 버스도 달라 보이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책과 과학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셔야 새로운 시선을 갖출 수 있게 되고요. 근데 그 중에 이상한 책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을 아셔야 됩니다. 이상한 걸 고를 줄 아는. 그래서 책과 과학의 눈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좀 더 새롭고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세요? 혹시? 질문? 혹시 질문이,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구나. 혹시 이거, 저는 유튜브 채널 찾으실까 말씀드려요. 제 거 아니고요. 카우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 과학위원이기 때문에 제 지분이 한 요만큼쯤 제 겁니다. 여기 거 제 겁니다. 할 거라서요. 혹시라도 저는 그 인터넷에 그 강의를 남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일부러 유튜브 채널 안 만들었고요. 카우스 사이언스라고 하는 채널에 가보시면 뭐 제가 단언컨대 가장 좋은 강연이고 제 강연도 조금 있으니까 제가 뭐 좋아요, 구독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건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제 주소를 알려드릴 텐데요. 저는 우주에서 살 거기 때문에 제 주소를 잘 외우셔야 됩니다. 저는 다중우주 중에서 우리 우주에 살고 있고요. 우리 우주 중에서도 관측 가능한 우리 우주에 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천여자리 초은하단에서 거기에 있는 국부은하군에 있고요. 그 안에 우리 은하 중에 저기 오리온자리 나선 8에 있는 조기에 태양계의 지구에 카이스트에 있기 때문에 좀 빨랐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주소는요. 다중우주 중에 멀티버스 아시죠? 그 중에 현재로는 우리 우주에 있고요. 우리 우주 중에서도 관측 가능, 보이시죠?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천여자리 초은하단에 있고 그 중에서도 국부은하군에 있는 거기에 우리 은하 중에 오리온자리 나선 8 안에 있는 태양계 속에 있는 지구 중에 있는 카이스트에 있으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저기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안 되고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저 우주 스케일로 하시려면 우주에서 가장 전파가 잘 되는 건 중력파입니다. 그러니까 중력으로 저한테 통신을 하시면 아직까지는 카이스트에 있으니까 이메일도 지금은 됩니다. 만약에 기사에서 제가 없어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중력으로 인터스텔라 아시죠? 중력으로 5차원에서 이렇게 보내셔야 저한테 연달이 되니까 그때는 중력으로 보내셔야 되고요. 지금은 이메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